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다음 주가 광복절입니다. 나라는 독립했지만 한일 간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 이미 1,500여 차를 넘겼고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도 11년이나 됐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김석영 조각가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석영, 김운성 두 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운성입니다. 누구를 김석영입니다. 먼저 불러드려야 될지 왠지 이렇게 느껴지는 힘으로 보면 우리 김석영 작가님. 근데 바로 보셨습니다. 예. 각자 우선 김운성 작가님 부부시잖아요. 네네. 남편분이시고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주눅 드시지 마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미술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대학교 때 전공을 이제 대학교 때 조각으로 해서 현재까지 조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김운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석영 작가님. 네, 앞에 부부는 비슷하고요. 대학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때부터 동지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고 지금은 부부로 함께 살고 있고요. 아들, 딸 한 명씩 두고 있는 조각가 김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근데 올해가 그 평화의 소녀상 11주년 됐다고요. 네. 처음 만든 게 2011년 12월 14일 날 세워졌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올해가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 14일이요. 네. 요때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 1000회 되는 날이었다고요. 1000회가 되면서 20년이 되는 해였어요. 네, 지금 30년이 되었고 지금 30년이 넘었네요. 수요 집회가. 근데 처음에 그 설치할 때 그 되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할머님들이 20년간의 수요 집회에 대한 이것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된 건데 원래 이제 김판수 선생님이라고 전주에 사시는 할아버님이 이걸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근데 평화의 소녀상이 아니고 작은 비석을 하나 할머님들이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대협에서 받아 안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실을 일본이 알게 되면서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저희들은 이제 비석 디자인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쟁 범죄 가해국이 피해자 국가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를 못 세우게 하려고 하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네.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그 비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제 비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매주 수요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또 일본 기자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나서 이제 압박이 시작되고 압박 속에서 이제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비석을 그러면 처음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소녀상이 된 거죠? 그 비석이 너무 이제 일본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작가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비석 갖고는 일본에 대한 사죄와 반성조차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대협을 찾아가서 비석 갖고는 힘들 것 같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이 조형이니까 이걸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단 하루를 세워나더라도 제대로 된 걸 세워나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못 세우게 막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막 찾았죠. 그래서 세우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근거를 얘기하는데 비엔나 협의회에 이제 외국 공간 앞에 혐오 시설, 뭐 공격적인 거나 혐오 시설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상이 혐오 시설인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일본에서 전시할 때 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본의 전시를 평화의 소녀상을 몇 년 동안 전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국민들이 와가지고 이 평화의 소녀상을 딱 봤을 때 맨 처음 나오는 얘기가 반일동상 아니네? 이거 평화를 얘기하네? 곰곰이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들이 그 작품을 살펴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눈물도 흘리고 미안하다고 울고 그리고 같이 하겠다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줄을 서서 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 부분들이 반일이 아니고 이 평화를 얘기하는 거거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2019년에 일본에서 그 표현의 부자유전 이런 것도 하셨던데 그게 무슨 아이치현에서 한 건가요? 아이치 트리엔날레라고 아이치현에서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이제 2012년도에 저희가 작은 소녀상을 잘라전이라는 단체전으로 일본 도쿄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며칠도 안 돼서 철거를 당했는데 작가도 모르게 철거를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목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하튼 저희 단체의 문제 제기를 미술 단체인데 그런 단체의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2015년도에 표현의 부자유전을 일본에 있는 유카 오카모토라는 분이 표현의 부자유전을 할 테니까 작품을 출품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작품을 출품하기로 해서 커다란 소녀상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표현의 부자유전을 2015년도에 하고 그걸 보고 아이치 트리엔날레 감독이 통째로 표현의 부자유전 통째로 이번에 그 나고야에 있는 트리엔날레에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소녀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천황제 반대라든가 헌법 구조의 문제라든가 오키나와 문제, 핵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다룬 일본 내에서 전시되지 못하고 철거당했거나 그런 것만 모아서. 네네. 그럼 2015년에는 전시가 됐었나요? 네네. 작은 개인 갤러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2019년에는 이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도립미술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가 아니라 폐쇄를 한 겁니다. 그 전시장이 한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벽으로 막아버렸던데. 네, 벽으로 막았고 전시가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끝나기 열흘 전에 열고 본인들은 역할을 다 했다. 본인들은 그런 여하튼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항의를 했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걸 했는지를. 네, 저희는 모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두 작가님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희들은 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이제 이 전시를 막았는데 3일째 되는 날 저희들은 공항에서 오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 시민들은 벌써 이제 그 미술관들은 모이면서 전시를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표현의 부자유전 말고 다른 참여 작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야 된다.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조로 이렇게 전시를 자기 스스로 막는 연대를 했습니다. 그 연대에 세계적인 작가들이 다 연대를 해줘가지고 일본에 대한 이 예술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러낸 적이 있죠. 그리고 일본 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작은 소녀상 지금 책상 앞에 있는 그 소녀상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와서 1인 그러니까 시위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이치 트리엔날레 그러니까 표현의 부자유전을 재개하라는 그런 시위를 계속 해주셨고 또 국제적인 연대도 해주셨고 또 내가 소녀상이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 외국에 있는 작가들이 여러 명이 함께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그런 것들도 행동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 몇 개국에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18곳에 세워졌고요. 예. 네, 그리고 한 곳은 갤러리에 세워진 곳이 있고요. 아니 나라로 하면 잠깐만요. 미국에 있고요, 호주에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 있고, 중국에 있고, 필리핀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호주 됐나? 네네. 6개국에 네, 6개국에 있습니다. 6개국에 열 몇 개요? 18곳에 있습니다. 예. 스페인에는 전시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19곳입니다. 스페인까지 얘기하면. 그중에 저 미국에 설치할 때 또 그때도 좀 시끄럽지 않았나요? 네, 최초로 세워진 글렌데일시. 거기도 이제 세워지기 전부터. 글렌데일 시. LA에 있는 글렌데일시라고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몇 년도였죠, 그게? 201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3년? 그때는 어떻게 방해를 했나요, 일본이? 2012년에 이제 글렌데일 시장님이 한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평화의 소녀상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것을 본인 시에 세우는 것을 노력해야겠다, 자기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서 의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세우게 이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합니다. 근데 공청회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 200명이 옵니다. 방해를 하러. 근데 한국 사람은 사실도 몰랐었는데 부랴부랴 한 20분이 오시고, 근데 200명이 와가지고 발언권을 5분, 3분씩 얻어가지고 한 90명, 100명 정도가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딱 내용이 아주 뻔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얘기 똑같은데 한국인이 거짓말한다. 한국인이 매춘한 것이다. 저건 이제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은 돈만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분에서 5분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은 미국 시의원들이, 글렌데일 시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들 때문에 이래서 세워야 된다고. 이것이 교육적 역할과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것들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다 합의가 된 거고 이런 건데 그것을 부정하는 당신들 그것을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세워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역시 이제 거기서도 일본이 극히 이 반발이 세워지면서 끝나면 괜찮은데 세우자마자 법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저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일본인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법적 소송이 돼가지고 1심, 2심, 3심을 하는데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있어가지고 글렌데일 씨가 다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끝난 줄 알죠. 그 다음부터 일본인들이 이 시의원하고 시장님을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VIP 초청을 하면서 저거 없애달라고 합니다. 집요하네요.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그 글렌데일 시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봤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은 아직도 지금 시장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3번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그분을 또 초청해가지고. 네. 4-5분이 시의원이 계세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구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김은송 작가님은 지난달에 또 독일에 가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독일 카셀 대학에 갔다 왔습니다. 그거 왜 가셨나요? 카셀 대학의 카셀 총학생회에서 대연총회를 열어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세우게 된 내용은 총학생회장한테 물어보니 독일의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나름대로 여성 인권과 평화를 대해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것을 치우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 화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범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국가는 지금도 사죄를 하고 있고 이제 1970년 빌리 브란트가 사죄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마치 전쟁을 안 치른 것처럼 얘기하고 오히려 자기네가 피해자 국가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카셀 다큐멘터리라고 중요한 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예. 카셀 시에서 그걸 하나 보죠. 그렇죠. 카셀 시에서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아주 제일 큰 미술 행사입니다.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카셀이 이제 그 전쟁 무기를 좀 만들었던 뭐 전차라든가 기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군수 공장이 거기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연합군의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폭격을 막 많이 받아서.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그걸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는 게 카셀 다큐멘터의 역사입니다. 다큐멘터요? 다큐멘터입니다. 다큐멘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총학생에서 이 전시를 열릴 때 같이 이 평화의 소녀상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도 같이 봐라. 자기 대학 내에. 예. 그럼 카셀대에 한 건 독일은 처음입니까? 대학은 처음입니다. 독일에는요? 레겐스부르크가 처음이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베를린,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네. 독일로 네 따지면. 아니 그 독일에 우리나라 극우단체 분들이 보수단체 분들이 가서 그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면서요. 네, 베를린 미테우. 예, 거기서 시위를 했어요. 베를린에 와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녀상 철거해달라고. 네. 이우연 주옥순 그다음에 또 두 사람이 더 있던데요. 네, 한 분은 일본 분인 것 같고. 그분들은 왜 철거해달라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도 위안부 역사는 없었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가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위안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웃긴 건 그러니까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할머니들이 옛날에 썼던 일본 이름, 치욕스러운 그 이름을 딱 써놓고선 김복동 뭐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15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히히덕거리면서 그거를 유튜버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수준이 너무 안 돼서 저희가 뭐 대응할 가치도 없을 정도인데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독일인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주옥순 씨는 내 딸이 위안부로 내 딸이었어도 위안부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 얘기는 뭐 또 김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친일파다. 친일파 사랑한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카셀대에는 그냥 기증을 하셨다고요? 근데 카셀 대학이 원래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근데 대학이라는 곳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제 공공장소에 세워지면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학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평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딱히 그런 것들이 또 맞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운반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고 제작비도 좀 많이 모자란다고 하니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좀 기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마음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증인데 장기 대여 같은 기증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협의회에 장기 대여를 하고 기증을 하고 그 코리아 협의회에서 대학 측과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지난달에 된 거예요. 직접 우리 김은성 작가님이 갖고 가셨고. 보낸 거는 먼저 보내고 그쪽에 설치를 했고요. 저는 이제 제막식 때 같이 가서 제막하고 왔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막할 때?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감정이 내게 이렇게 뭐 복돋아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다 그 전날까지 비밀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방해받아가지고 무산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레긴스부르크에 와 있는 건데 레긴스부르크 이전에 이제 그 독일의 다른 데 세워지려고 했었는데 헤이븐부르크인가 하여간 뭐 그렇게 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시장님이 내가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해가지고 일본인들의 그 전화 그리고 문자 그리고 메일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 1000통씩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님이 업무를 못 봐요. 근데 하루 이틀은 버텼는데 이게 이제 열을 막 이렇게 가니까 못 버티고 2주째 손 들고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 거기서도 무산이 됐구나. 그래서 그 무산된 걸 보고서 레긴스부르크의 공원 사장님이 이걸 우리 공원에 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세우고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세우고 나서 일본 외교관이 레긴스부르크 공원에 와가지고 계속 그 사장을 만나면서 저거 치워달라고. 참 이해가 안 되네. 꾸준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 일본 외교관이 그 사장한테 무릎 꿇고 웁니다. 저 보시면 저 평화비라고 까문 그 보고 있잖아요. 예. 그걸 좀 치워달라고. 근데 그걸 이제 이 사장이 딱 듣고 나서 막 울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합니다. 일본 대사가 와가지고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워달라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상관은 없습니다. 아, 치우려면 치워라. 그래서 치워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비문이 원래는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녀상 옆에 평화비라고 그래서 비문을 같이 설치를 하네요. 네, 근데 그때 늦게 가져갔어요. 말하자면 제막식 때 가져갔는데 붙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와서. 그래서 붙일 수가 없어서 붙여주세요라고 맡기고 왔는데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본국에서 이렇게 뭐가 훈련 같은 게 오니까 이제 대사들은 움직일 텐데. 아까 지금 카셀 대학도 그렇고 계속 일본 영사나 대사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지금도. 아니 오히려 더 주목받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사람들도 작전을 잘못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저게 그냥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 비석으로 하나로 끝날 건데 그걸 방해하다 보니까 평화의 소녀상으로 되고 그게 또 일본 대사관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걸 또 공격하고 방해를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이제 좀 힘 빠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도 많이 이제 세워지니까 이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각 이제 일본의 각 영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영사로 온 목적은 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게 목적이다. 내가 여기 영사로 온 것은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항상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그게 치부인가 보네. 그 위안부. 지우고 왜곡하려고 하는데 자꾸 증거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치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님들은 이제 거의 다 떠나셨고 증인들이 사라지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되는데 평화의 소녀상으로 인해서 다시 되새김질이 되니까 이걸 멈추게 하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품위유지비라고 본인들의 그런 명목이 있어요. 그 어떤 예산에 그게 얼마였지? 꽤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레긴스부르크의 그 공원 사장님이 이제 세웠잖아요. 근데 일본 영사 직원이 와가지고 26억 죽일 테니까 치워달라고. 얼마요? 26억이요. 그랬더니 공원 사장님이 나 그거보다 돈은 훨씬 많다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고. 와, 참. 네. 그랬던 사례가 있을 정도니까 1조 원인가 그렇게 일본에서는 그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을 키우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연구자가 있고 독일에서도 있고 세계 소녀상 곳곳에 대처하는
예, 비슷한데 소녀상만이 아니라 징용자상이라든가 일본의 전범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연구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 총체적으로인데요. 그게 그 독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이 어디 국제적으로 무슨 이사회에 진출한다 어디 뭐 진출한다 그러면 이것을 또 막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 비용이 일종입니다. 유네스코도 있고 그 강제징용 노동자상도 만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교토 망간에 처음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교토, 단바, 망간, 박물관 처음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에 세워지고 용산에 세워지고 부산에 세워졌습니다. 대전에도 있고요. 그럼 이건 처음에 도쿄 거기에 세운 거 언제예요? 1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2017년? 네. 이거는 시비 안 걸었나 보죠? 걸었죠. 그때 갈 때 이것이 아닌 척하고 보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제막식 전에 한 달 반 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제막식 때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탄압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물관 관장님께서. 일본에도 뭐 일부 양심 있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워낙 촌이라서 그런 힘이 미치기에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계속 마음을 쓰고는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외국에 설치되고 이러는데 얼마나 방해를 받고 또 순환을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 나눴는데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어떤 계기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게 됐고 평화의 소녀상이 갖는 의미, 그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궁금한 게 이 두 분 중에 그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데 누가 더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는지 누구 머리에서 이게 나온 작품인지 전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하거든요. 내일 또 한번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생 11주년이 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석영, 김은성 조각가였습니다.